안녕하세요. 건설 시공학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번 학기 한 학기 동안 건설 시공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최재남 교수입니다. 아, 여러분들하고 강의실에서 직접 얼굴 마주하고 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예, 이 코로나가 아직 없어지질 않아 갖고 이렇게 얼굴도 못 본 상태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게 됐네요. 참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난감한 사항이 참 많네요. 빨리 저희 코로나가 없어져서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실에서 이렇게 얼굴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뭐 첫날이니까 먼저 그 건설 시공학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부터 하고 넘어갈 거예요. 혹시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잘 안 들릴 경우에는 볼륨을 좀 높여서 이렇게 듣길 바래요. 건설 시공학은 산업안전 기사라든가 건설안전 기사죠. 건설안전 기사의 그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죠. 건설 시공학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그 건설 안전 기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 시공학을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학기 동안 강의 그 주안점을 그 기사 시험 보는데 맞춰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유념해 두시고 강의를 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 오늘 1강이죠. 1강에서부터 7강, 7주차까지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고, 그리고 8주차 때 중간고사를 보고, 나머지 9주차부터 14주까지는 이제 강의실에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대면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뭐 학교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 전체 다 비대면으로 하는데, 제발 좀 9주차부터 여러분들하고 좀 강의실에서 모여서 같이 얼굴 보고 강의했으면 바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5주차에는 기말고사를 치를 예정이고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낼 거예요. 객관식으로. 그러니까 전 5개년 기출문제에서 뭐 골라서 이렇게 그 문제를 낼 거니까 그 감안하셔서 그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안전공학과의 안전공학과를 졸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면은 주로 이제 가서 사회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담당을 할 거예요.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하려면은 기사 자격증, 그러니까 산업안전기사라든가 건설안전기사가 반드시 필요하게 돼요. 그 자격이 없으면은 안전관리자로서 이렇게 뭐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에 관련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건설시공학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건설 공사의 계약관계, 계약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요거하고, 그 다음에
건설 시공. 건설 시공은 이제 현장에서 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시공 관리는 어떤 시공 관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건설 시공이란 뭐냐? 건설 시공이란 건설 시공은 설계도와 시방서, 내역서 등의 설계서를 바탕으로 각종 건설 재료, 부품, 장비, 노무 인력 등의 자원과 사업관리 기법 등을 사용하여 건설 구조물을 건설하는 일체 활동이다. 이렇게 나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설계도도 있고 설계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설계도는 뭐고 설계서는 뭐냐? 설계도는 설계도면 말 그대로 이제 그 건축사 사무소라든가 엔지니어링 사무소에서 도면을 그린 거를 우리가 설계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건설 시공을 할 때는 뭐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건물을 설계도를 먼저 그리죠. 그래서 그 설계도에 그린 대로 그대로 이제 뭐 집을 짓는다든가 뭐 이렇게 뭐 교량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하죠. 이런 거를 이제 도면에 그려져 있는 거를 우리가 설계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방서. 시방서는 뭐냐? 시방서는 그 설계도대로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각 공정별로 어떻게 시공을 해라 하는 시공 방법을 나타내는 게 시방서예요. 그래서 이제 시방서에는 일반 시방서가 있고 특기 시방서가 있는데, 일반 시방서는 국가에서 만든 표준 시방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어떤 순서로 해서 어떻게 시공한다. 뭐 조적공사 이제 벽돌 쌓는 걸 우리가 조적공사라고 그러는데, 이런 뭐 조적공사는 또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게 시방서고, 그 다음에 이제 특기 시방서라는 거는 그 건물, 그 뭐 건물이든 그 교량이든 그 현장에서 그 특이한 그 시공이 이제 그뭐 시공이라든가 시공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현장만의 독특한 뭐 자재 뭐 그다음에 뭐 장비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설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이제 특기 시방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역서가 있는데, 내역서는 그 현장에 그 설계 도면대로 공사하는데 어떠한 자재가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뭐 노무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거를 내역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뭐 뒤에도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요런 거를 전부 합해서 이런 걸 전부 합해서 설계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계서. 여기 이제 그 계산서까지 포함을 구조 계산이라든가 뭐 이런 계산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설계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이 설계서를 바탕으로 각종 건설 재료, 뭐 철근, 콘크리트, 철근, 그 다음에 뭐 창호공사 같은 경우는 유리, 그 다음에 도배지 이런 각종 건설 재료들과 그 다음에 부품, 뭐, 부품, 뭐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건설에 필요한 부품들, 그 다음에 장비, 뭐 그다음에 노무 장비라는 거는 뭐 건설에 들어가는 뭐 포크레인, 뭐 백호도 있을 수가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공구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노무 인력 등의 자원과 사업 관리 기법 등, 사업 관리 기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매니지먼트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건설 시공이 되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그 품질 관리라든가 노무 관리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돼요. 이런 관리 기법을 사용해서 이 건물이라든가 교량 뭐 이런 구조물을 건설하는 전 일체를 우리가 건설 시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 시공 과정에서 공사를 경제적, 능률적으로 진행하고 건설 구조물의 품질을 향상하려면 다양한 시공 기술과 합리적인 시공 계획 및 공사 관리가 필요하다. 즉, 이 건설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뭐 막 하는 게 아니고, 어,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비용이 저렴하고 될 수 있으면 비용을 이제 적게 하고, 그 다음에 능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품질을 확보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하려면은, 미리 시공 계획을 세워서, 세워야 되고, 또 안전관리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이런 공사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건 건설 시공하기 전에는 미리 공사 관리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작성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리고 건설 시공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럼 건설 산업, 그리고 건설 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건설 산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시공하고 그다음에 건설 용역업이라고 있는데, 건설 용역업을 합해서 우리가 건설 산업이라고 그래요. 건설 산업은 우리가 이제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1차 산업 같은 경우는 농업, 뭐 이런, 농업, 뭐 이런 광업 이런 거고, 2차 산업은 제조업 이런 걸 얘기하죠. 3차 산업은 뭐 서비스업. 그래서 이 건설 산업은 서비스업에 해당이 돼요. 이게 이제 건설 산업은, 뭐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 산업으로 얘기하면 3차 산업, 3차 서비스업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단지 이제 굉장히 프로젝트가 크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런 건설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건설 산업이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끝나는지, 이런 요게 이제 사이클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먼저 기획 단계가 있어요. 건설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봅시다.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필요해요. 뭐 단독주택이라고 뭐 해도 좋고, 집이 없어서 집을 하나 지어야 되는, 우리가 필요성이 있어요.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집을 어떻게 질 건지, 어디다가 질 건지, 그다음에 집의 규모는 얼마만큼 질 건지, 이거를 미리 이제 맞춰야 되겠죠. 내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땅이 있는지 없는지, 땅이 없으면은 땅을 사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시공비,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근데 우리 가족이 뭐 예를 들어서 4명일 수도 있고, 또 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있어서 뭐 6명이 살아야 된다. 그럼 6명이 살아야 되면은 뭐 방이 뭐 3개 이상이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면적이 아파트 따지면 뭐 면적 얼마 이상, 뭐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필요성이 있죠. 거기에 맞춰서 또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감안을 해서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땅은 여기다 얼마 주고 사고,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면적은 뭐 지하 1층에 뭐 지상 2층짜리 집을 뭐 면적은 얼마 크기로 하고, 그래서 자재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니까 자재는 요 정도, 뭐 비싼 자재가 아니고 요 정도 자재를 사용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은 그 계획대로 이제 집을 지려면 설계를 해야 되죠. 이 설계는 아무나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건축물 같으면은 이제 건축사, 그 다음에 이제 뭐 토목구조물 같으면은 토목구조물 관련 기술사들이 이제 그 사람들만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만. 그러니까 이제 기획 단계에서 계획을 세웠던 그런 내용들을 설계사한테
이렇게 이제 설계를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설계를 의뢰를 해서 이제 설계가 의뢰가 오면 설계사들은 그 건축주, 그러니까 건축주의 의도대로 설계를 하게 되죠. 요 단계가 이제 설계 단계가 돼요. 설계가 다 끝났어요. 건축주 의도대로 도면화가 이제 설계 도면에 다 그려졌고, 뭐 예를 들어서 설계가도 정해졌고 가격도 이렇게 이게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건물을 이제 시공할 수 있는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요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계가 계약 단계가 돼요. 계약 단계에서는 이제 뭐 입찰을 해서 계약 시공사가 정해지면은 또 어떻게 그 돈을 어떻게 지불을 하고 언제까지 할 거고 뭐 이런 그거에 따라 맞춰서 계약을 이제 서로 계약을 하게 되죠. 너는 그 건물을 짓고 나는 그 대가로 너한테 돈을 준다. 이렇게 그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돼요. 이제 계약이 다 끝나면은 이제 시공사는 착공을 하게 되죠.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죠. 시공사는 그럼 착공 단계에 있어서 각종 이제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서류를 또 제출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공 단계에서는 이때부터는 이제 시공사에서 착공을 해서 이제 실제로 시공을 하게 돼요. 시공을 하게 되는 단계가 시공 단계고, 그래서 건물이 이제 다 끝났어, 시공이. 준공을 이제 다 지어서 준공을 하게 되죠. 준공을 하면은 이제 관공사에 준공 신고를 하고, 그러면 이제 관에서는 요거 이제 요거를 그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또 요거 또 그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죠. 돼서 이제 준공 필증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시공사는 건축주한테 이렇게 이제 건물을 넘겨주고 돈을 시공비를 이제 다 마저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건축주가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살게 되고 뭐 사용을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쭉 사용하게 되죠. 요 쭉 사용하면서 건물이 뭐 50년, 100년 가도 뭐 아무 이상 없이 튼튼하게 뭐, 유지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건 없죠. 사실 또 이 건물이라든가 모든 제품들이 만들어진 제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되죠. 이 건물이 이제 뭐 그 건물 같으면 균열도 생기고 또 우리가 탄성화라고 그러는데 탄성화 현상도 일어나서 안에 철근이 녹도 슬고 이렇게 돼서 건물이 이제 노후화가 돼요. 노후화가 되니까 노후화가 되면 이제 건물이 위험하니까 뭐 5년에 한 번 내지는 이제 정기 점검을 하고 또 10년 지나면은 또 정밀안전 진단도 해야 되고 이런 단계를 거쳐요. 이걸 우리가 유지관리 단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오래도록 수명이 오래 가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단계를 우리가 유지관리 단계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정밀 점검이라는 걸 하고 10년이 지나면은 또 정밀안전 진단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정밀안전 진단을 해서 이 그 아파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너무 노후화됐다. 너무 오래돼 균열도 많이 가고 도저히 여기서 살기 좀 불편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판정이 나면은 이제 그때 재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서울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몇 군데 아파트들이 있죠.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쭉 한 30년, 40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이런 유지관리 단계를 거쳐서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유지관리 하면서 정밀 점검을 했더니 이 건물이 오래돼서 이제 철거하고 새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정이 나면은 이제
철거하고 이제 철거 단계가 철거를 하게 되죠. 이게 다 철거가 되면은 다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새로 짓는 단계로 넘어가죠. 이거 다시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기획 단계로 가서 이렇게 쭉 뭐 그다음에 설계 단계 거치고 이렇게 또 이런 이렇게 다시 이 똑같은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요걸 우리가 이제 건설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린 거는 뭐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뭐 토목 시설물도 마찬가지죠. 교량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똑같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뭐 다시 이제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고 이런 단계를 똑같이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 건설 산업은 이게 각 단계별로 또 이 모든 이 단계별로 안전관리자들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넘어가면은 안전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건설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시공 시기, 건설 시공,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건설 시공이니까, 건설 시공은 어떻게 순서는 어떻게 돼 있냐. 이것도, 지금 건축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물론 이제 뭐 마찬가지 뭐 교량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이것도 거의 뭐 이런 비슷한 순서로 한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특역에 크게 틀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해주길 바래요. 먼저 착공을 한다 그랬어요. 건설 이제 착공 단계를 거쳐서 시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착공 준비를 하게 되죠. 착공 준비를 이제 할 때는 집안 조사를 하게 되고, 집안 조사라는 거는 땅 밑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 밑에 집안이 이 건물을 충분히 받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초를 해야 되는데 집안이 약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이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집안 조사를 해서 집안이 충분히 건물을 받칠 수 있냐 없냐를 조사를 먼저 해요.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집안이 약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집안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기초를 할 때 말뚝을 우리가 콘크리트 말뚝을 이제 받고 그 위에다가 또 이렇게 기초를 설치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안 조사를 하고 또 이제 땅을 이제 측량을 해야 되겠죠. 측량을 해야 건물을 거기다 안 치지. 그래서 이런 측량을 이제 다 끝내 집안 조사를 하고 측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착공 준비라 그래. 뭐 그 주변에 이것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지하 매설물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전선이 땅속으로 지나갔는지 아니면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지나갔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다 끝나면은 이제 가설공사라고 그래서, 가설공사에는 공통가설과 직접가설이 있는데 공통가설은 이제 요 가설공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설공사 편에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 뭐 일례를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가설공사는 이제 이런 착공 준비가 됐으면은 현장 사무실을 만들고 또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뭐 근로자들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식당, 그다음에 창고, 자재 창고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공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가설공사에 해당이 돼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이제 공사가 들어가죠. 토공사는 이제 토공사는 흙을 파고
흙을 파고 아니면 이제 흙을 쌓는 공사를 우리가 토공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흙을 이제 예를 들어서 산에다 뭐 즉 건물을 지을 부지가 경사지다. 그럼 판판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쪽은 뭐 파내야 되고 한쪽은 또 메꿔 뭐 이렇게 좀 다 메꿔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평평하게 부지를 조성하는 걸 우리가 토공사라 그런다. 토공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공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는 또 흙을 지하실 있는 경우는 파야 되겠죠. 흙을 그만큼 깊게 그 흙을 파게 되면 또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흙막이 공사를 또 해야 돼요. 흙막이 공사. 기초를 하기 위해서는 뭐 교량도 마찬가지고 교각 기초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흙막이를 설치해서 흙을 파서 집안에 안반까지 파서 그 위에 이제 기초를 land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 흙막이 공사라든가 이 토공사는 뭐 건축, 토목 공사 할 것 없이 다 모든 공사가 다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공사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끝나면은 뭐 기초를 앉혀야 되겠죠. 기초, 건물의 기초. 기초를 이제 앉혀야 되는데 기초를 앉히려다 보니까 집안이 약해. 뭐 집안이 이제 약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지정을 한다 그러는데 땅을 다지고 그다음에 뭐 아까 콘크리트 말뚝을 박는다 그랬어요. 그런 부분은 집안이 약한 데는 요걸 우리가 지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건 합해서 기초지정, 뭐 기초공사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여기 기초공사가 다 끝나면은 우리가 골조공사라고 그랬죠. 골조공사는 뭐 철근 콘크리트, 철골, 뭐 벽돌로 하게 되면 요것들이 다 요건 이제 골조공사에 들어가요. 예전에는 뭐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뭐 조적으로도 했고 그다음에 돌로도 했고 뭐 이렇게 그 골조를 그런 걸 했죠. 예전에 뭐 로마 시대 때라든가 뭐 이럴 때는 전부 돌 싸서 건물을 지었죠. 뭐 이것도 내내 골조공사라고 이제 어, 골조공사인 거죠. 이제 골조공사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건물 안에 전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각종 그 설비 뭐 거기 이제 뭐 화장실 그 급수 뭐 난방 뭐 이런 그 설비 공사들 또 아니면은 뭐 스프링클러라든가 뭐 소화전 이런 그 화재 시에 그 대비해서 이런 그 소방 설비 공사도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골조 공사를 하면서 전기 공사, 설비 공사도 같이 이제 뒤따라가면서 공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골조 공사가 끝나면은 우리가 이제 마감 공사라고 해서 뭐 창문도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붕도 설치해야 되고 화장실이라든가 옥상에 방수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외부에 뭐 외장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도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타일도 붙이고 뭐 이런 그 천정공사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감공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감공사가 다 끝나면은 그, 건물이 이제 건물공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끝나고 외부에 조경공사라든가 뭐 이제 부대 토목공사까지 마무리해서 여기 관공서에 이제 준공 필증을 준공을 제출해서 이제 사용 승인을 받게 되죠. 사용 승인이라는 거는 이 건물을 이 시설물을 다 시공을 했으니까 이제 사용을 해도 좋다 하는 걸 우리가 사용 승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용 승인을 받으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건축주한테 발주자한테 제출을 해서 우리 이제 이거 시공 다 했다. 그래서 제출하고 공사비를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건설 시공 순서가 이렇게 되고요. 건설 이제
이렇게, 이제 준공까지 하려면은 여러 가지 그 공종들이 있어요. 우리가 공사의 종류, 공사의 종류라 그래서 이제 공종이라 그러는데, 요거 이제 뒤에 이제 별도로 이제 쭉 설명은 되겠지만, 공종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째, 이제 가설공사. 가설공사는 공통가설이 있고, 직접가설이 있다고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 가설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토공사. 토공사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성토, 그 다음에 절토. 절토는 흙을 깎아내는 걸 절토라고 그러고, 성토는 흙을 쌓는 걸 성토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토공사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초공사. 기초공사는 아까 얘기했죠. 말뚝을 박는다든가, 그 다음에 지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기초공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골조공사는, 골조공사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마감공사, 그 다음에 기계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토목, 조경공사,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또, 특수한 분야, 주차 타워라든가, 특수장비, 이런 것,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가구도 들어가죠. 가구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공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하나, 공사한다 하더라도 보통 스물 몇 개 이십여 가 공종이 넘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공종이 많습니다. 건설 시공에 있어서. 자, 그러면은 건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용어를 알고 가야 되겠죠. 용어를 모르면은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건설안전공학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다시 할 건데,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가야 건설 이해가 돼요. 용어를 모르면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 건설 산업의 용어는 우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아예. 건설산업기본법에. 그래서, 건설산업이라는 거는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했는데, 건설업과 용역업을 합해서 건설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고. 그러면 건설업은 뭐냐?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건설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건설공사. 건설공사라는 거는, 요 4번에 나오죠.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그 다음에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 설치 및 해체하는 공사. 이런 것들을 전부 합해서 건설공사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4번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토목공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교량, 터널, 댐, 공항, 이런 것들이 다 토목공사에 들어가요. 상하수도 공사도 토목공사에 들어가고, 건축공사는 어떤 것들이 건축공사가 들어가죠? 건물 짓는 거, 학교, 아파트, 병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건축공사에 들어가고, 산업설비공사는 뭐냐? 산업설비공사는 설비.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플랜트 설비공사라고 그러는데, 공장을 짓는 걸 산업설비라고 그래요. 근데 공장은 일반 건물 짓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근데, 산업설비 중에서, 제철소라든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석유화학 공장, 이런 데는 이게 건물도 들어가고, 기계설비도 들어가고, 토목공사도 들어가고, 이게 굉장히 아주 다양하게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별도로 보통 건설회사에서도, 사업본부가 별도로 있어요. 플랜트 사업본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요거는 산업설비공사라고 그러고, 조경공사는 공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조경공사라고 해요. 그래서 아파트도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이런 조경공사가 다 되어 있죠. 거기 조경시설물이라든가 벤치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정자들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조경공사에 들어가고. 환경시설공사는 뭐냐? 환경시설공사는
여러분들이 그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갖다 어디다가 처리해요?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에 가서 처리를 하든가, 뭐, 아니면 이제 매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폐수 처리 이런 그 시설물을 우리가 환경시설공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 이제 그렇게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걸 건설공사라고 한다. 그 다음에, 건설용역업. 그러면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합해서, 건설산업이라고 하는데, 건설용역업은 뭐냐? 요거는 이제 기획 단계, 설계 단계. 그것이 건설공사가 아닌 기획 단계와 설계 단계에서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건설용역업이라고 그러는데,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 이제 설계사, 그 다음에 시공할 때 우리가 감독한다 그러죠. 감독, 감리. 사업관리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 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그 사업주, 그러니까 건축주라든가 발주자를 서포트해주는 일을 우리가 사업관리라고 그래요. 유지관리는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거 준공하고 난 이후에 입주해서 살면서 유지관리 할 때 보면은 그 점검하고 뭐 이런 사람들 또 이런 일들을 또 용역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합해서 건설산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건설공사는 저런 것들을 건설공사라고 한다. 근데 이제 예외라고 돼 있는데, 예외,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 그 다음에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이렇게, 이건 예외라고 돼 있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포괄적으로 따지면 이것도 다 건설공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건설 안전 분야에서는 이것도 다 건설공사에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법률이 건설공사는 이제 국가에서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해서 요거는 그 건설산업에 연관돼 있어서 이제 건설공사라 그러고,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전기공사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법률이 다르다 보니까 이건 건설공사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산자부 소관이고, 정보통신공사는 이것도 통신 쪽이니까 정보통신부 이런 있죠. 그다음에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소방청 아니면 이제 행정안전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법이 다르다 보니까 법을 관리하는 분야가, 그래서 요건 별도로 예외로 이렇게 해놨는데, 크게 포괄적으로 보면 이것도 다 건설공사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공사가 있고 전문공사가 있어요. 종합공사라는 것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현대건설이라든가 대우건설이라든가 이런 큰 그 대형 건설회사들 우리가 종합건설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종합공사는 포괄적 이것저것 다 같이 다 이거 해서 관리하고 조정을 하면서 시공하는 걸 우리가 종합공사라고 그러고, 전문공사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종합공사의 그 밑에서 일부 자기들이 해야 될 일부 예를 들어서 방수공사다. 그럼 방수만, 또 지붕공사다. 그럼 지붕만, 이렇게 전문 분야에만 공사하는 걸 우리가 전문공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하도급업자들이 대부분 전문공사업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건설업자는 어떤 사람 보고 건설업자라고 그러냐? 이 법들은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건설업을 하는 자가 건설업자인데, 그냥 아무나 건설업을 한다고 건설업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건설업을 하겠소 하고
면허를 취득하고 하는 사람을 건설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그 집을 짓는다든가 다리를 놓는다든가 이런 건설업을 하려면은 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면허를 취득을 해야만 건설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득한 사람이 건설업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사업관리. 아까 사업관리 이렇게 얘기했었죠.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다 해서 이건 건설공사에 관한 뭐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거. 그러니까 건설의 시작부터 라이프 사이클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일반인들은 건설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문가 집단이 그 건축주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 분야에 걸쳐서 서포트를 해주는 이런 관리를 우리가 이제 건설 사업 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C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CM.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아마 CM입니다 하는 걸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발주자. 발주자는 누구 보고 발주자라고 그러냐?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발주자. 그럼 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는 누구야? 이거는 이제 건축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건축주, 내지는 뭐 관공서 같으면은 이런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같으면 교육청, 뭐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가 발주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공서는 우리가 발주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그 발주자는 건축주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데, 발주자가 이제 그 종합공사라는 종합건설업체에서 전문공사를 하는 그 전문건설업체한테 우리가 하도급을 이제 주는데, 이런 하도급을 줄 때는 우리가 종합건설이사보고 발주자라고 보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뭐 천천히 이건 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할 때 또 한번 질문을 하면은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도급은 이제 원도급, 하도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발주자한테 직접 받는 걸 우리가 원도급이라 그래요. 발주자한테 직접. 그래서 이제 원도급업자한테 또 하도급 받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하도급이라 그러고, 하도급은 뭐 전문공사를 이제 주로 전문공사업체한테 하도급을 주게 되죠. 그래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전부는 그 하도급을 줄 수가 없어요. 건설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래서 이거는 부분적으로 일부를 도급 주는 걸 하도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에 이런 용어가 또 나와요. 앞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썼는데, 건설기술진흥법에 설계 등 용역, 우리가 건설 용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건설계 등 용역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조사, 설계감리 및 안전성 검토, 시설물의 검사, 관리 및 운영,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 평가, 자문 및 지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역이라 그런다. 용역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설명을 해놨고, 그 다음 발주청. 아까 발주청 얘기했죠. 발주청은 관공사를 발주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공사, 물론 이제 당연히 관공서는 발주청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납입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이런 데도 그러니까 이런 데는 어디냐? 예를 들어서 경기도시공사라든가,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도시공사가 있나요? 이런 그 도시공사들, 이런 것들은 관공서에서 만든 것들이죠. 이런 데서 한 것도 다 발주청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감리라고 있는데, 설계감리는 공사의 계획, 조사 또는 설계가 관련 법령과 건설공사 설계 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 기준 등에 따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감리가 이제 시공할 때 감독하는 걸 시공감리라고 하고, 설계할 때 설계가 제대로 되는지를 감리하는 걸 우리가 설계감리라고 그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기술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건설기술자는 누구냐?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다 건설기술자가 되냐? 이건 아니에요. 건설기술자는 여기서 얘기하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 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설기술자가 되려면은 학교를 졸업하고, 일정한 학력,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졸업하거나 또 그 관련 분야에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진 자, 아니면은 국가기술자격법, 여러분들이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딴다든가 해서 따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 뭐, 여러분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하진 않잖아요. 어디다 하느냐. 건설기술인협회라고 있어요. 건설기술인협회에다가 신고를 해서, 건설기술인협회 신고를 하면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등록을 해서, 여러분들의 경력을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뭐 초급기술자, 뭐 중급기술자, 뭐 고급기술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이런 그 경력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술자 등급을 매기고, 기술자로서 필요한 그 경력증명서도 발행을 하고 그래요. 거기에 등록을 한 자만 건설기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시공사에 시공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안전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할 경우에는 반드시 뭐 초급기술자, 뭐 내지는 뭐 중급기술자 이렇게 이상 뭐 이런 사람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신고를 안 한 사람들은 건설기술자로 안 쳐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하면은 반드시 건설기술협회에 신고를 해야 돼요. 취업을 하면은. 이런 걸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검칙관리, 뭐 시공관리, 뭐 책임감리, 감리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은 뭐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검칙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검칙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시공관리는 시공할 때 품질관리, 뭐 안전관리란 기술지도 및 검칙 관리를 하는 것,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감리원은 감리 전문회사에 소속돼서 검칙관리, 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는 자를 우리가 감리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건설공사의 특징은 그럼 뭐가 어떠냐? 이 건설공사는 우리가 기간산업이며 서비스산업, 3차 산업이라고 그랬죠. 그다음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산업이다. 기간산업이라는 거는 도로, 그다음에 뭐 터널, 교량 이런 거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교통, 그다음에 항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게 산업 발전이 안 되는 그야말로 근본 산업을 우리가 기간 산업이라고 해요. 기간 산업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다 기간 산업이고, 건물이 없으면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뭐 관공서도 뭐 서울시청, 뭐 경기도청 다 건물 안에 들어있죠. 이런 것들이 기간 산업이야.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 다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이 집이 있어야 살죠. 그래서 생존에 꼭 필요한 산업이다. 그래서 이 건설업은 뭐 어떠니 저떠니 해도 우리가 뭐 아무리 그 산업이 발전하고 한다 해도 건설은 항상 건설공사는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건설공사는 뭐 아무리 경기가 좋은 애 나쁜 애도 특히 경기가 나쁠수록 건설공사를 더 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부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업에 나가서 발전성 있니 없니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주자에 의한 주문 생산, 이해관계자가 많다. 발주자에 의한 주문 생산, 발주자 건축주라 그랬죠. 건축주가 건설회사한테 이렇게 도면대로 지어달라고 주문을 해서 만드는 그렇게 하는 생산이다.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건 이게 굉장히 설계 이게 기획 단계부터 그다음에 설계, 시공, 그다음에 유지관리 단계까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뭐 굉장히 이해관계자가 많아요. 뭐 은행부터 이제 돈을 빌리려면 은행부터 해서 뭐 법무사, 뭐 변호사, 심지어 이런 데까지 다 그 이해관계자가 많아요. 이 건설공사는. 그리고 이제 생산, 고용, 부가가치, 경기 활성화 등의 유발 효과가 높다. 이게 이제 그 건설 자재가 필요하고, 사람이 건설을 하려면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건설공사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붐을 일으키면 경기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뭐 침체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국가에서 건설공사를 미리 땡겨서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더 많이 짓고 해서 생산을 늘리고 고용을 늘리고 부가가치를 늘려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설공사를 또 특히 시행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자연을 대상으로 5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이게 뭐 5개에서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계절적인 영향, 뭐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그 위험한 그 작업들이 많고 비 오면 못하죠. 또 뭐 바람 많이 불어도 못하고 눈화도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서 우리가 3D 업종의 하나라고 그러죠. 3D 업종. 뭐 힘들고 더럽고 뭐 이런 거 있죠. 3D 업종의 하나, 피곤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이제 노동이 많이 들어가서 집약적이다 보니까 이제 고용이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다. 이게 하루 나와서 일하고 뭐 일당 받는 그런 고용인들이 많지 아직도. 그래서 고용이 불안정하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하도급 형태이다 보니까 안전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돈 얼마 이거 하는데 이만큼 하는데 돈 얼마 줄게 해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거기 안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쓰면 그만큼 돈이 적게 남으니까 이 안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안 쓰고 하려고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관리에 굉장히 약하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예산과 긴 공사 기간이 들어간다. 뭐 건물 하나 지으려면 최소 몇 억, 뭐 또 아파트 같은 경우 뭐 착공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보통 막 3년, 4년씩 막 이렇게 걸리죠. 공사 기간이 아주 굉장히 길죠. 자, 이제 공사의 시공의 일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가 끝나서 시공사한테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사 계약은 어떻게 하느냐? 공사 계약은 계약이라는 거는 일종의 약속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한다. 계약서에 서로 도장 찍거나 사인을 하면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그 계약대로 안 하면은 그 안은 그 손해배상을 다 물게 돼 있어요. 계약이라는 게 우리가 그만큼 중요해요. 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매매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계약, 뭐 매매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 다 그런 그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사도 마찬가지야. 발주자하고 시공사하고 서로 계약을 맺으면은 시공사는 반드시 그 공사를 완공을 해서 발주자한테 넘겨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고 또 돈을 뭐 그거 끝나면 또 돈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이나 권리 등에 대한 거래 관계를 다루는 약속이 계약이다. 또 법적으로 또한 일정한 목적을 위해 두 사람 이상의 의사를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계약에서는 당연히 이행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계약 위반자는 손해배상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법적 제재를 받게 되죠. 계약을 위반하면은. 자, 공사계약은 발주자와 시공사 간에 맺은 공사 시공계약을 우리가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공사계약 과정은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는 입찰 업무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입찰 업무는 이제 공사 시공사 여러 개의 시공사 중에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느 업체한테 줄 거냐 이런 일을 하는 게 입찰 업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입찰 업무부터 해서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가 공사계약이죠. 그래서 공사계약은 계약 당사자, 즉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다. 발주자는 이제 돈을 이제 주는 대신 시설물을 이제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시공자는 시설물을 발주자한테 다 시공 다 해서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대신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공사계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공사계약의 일반적인 절차를 일단 알아봐야 되겠죠. 어떻게 계약을 하게 되냐. 먼저 발주 방법을 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절차 이제 계약 시공사를 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 중에서 이제 일괄 입찰 방법이 있고 대안 입찰 방법이 있고 일반 공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걸로 할 거냐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설계서를 작성을 하는데 설계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설계서는 이제 설계 도서를 만들게 되죠. 설계 도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공사비가 이게 이제 이 설계 도면대로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는 거를 이제 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설계서를 이제 설계 도면을 만들면은 이제 또 다시 설계 자문위원회 이거 이제 개인 공사는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관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그 설계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게 되고 지방 같으면은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돼요. 심의를 이제 받아서 이제 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발주 기간을 결정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 같으면은 이제 CM 아까 얘기한 사업관리 회사한테 이제 의뢰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하기도 하는데 주로 자기가 건축주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CM 기관 사업관리기관을 선정을 해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공서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주로 이제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게 돼요. 조달청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발주를 하게 되면 이제 계약 방법을 결정을 하죠. 요거를 일반 경쟁을 할 건지 제한 경쟁을 할 건지 지명 경쟁을 할 건지 수의 계약을 할 건지 이건 무슨 얘기냐? 일반 경쟁 그러니까 시공업자가 굉장히 많죠. 시공회사가 예를 들어서 시공회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합건설만 해도 보통 1000개가 훨씬 넘어요. 그래서 일반 경쟁은 이 1000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야. 그럼 너무 많잖아요.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제한 경쟁을 또 시켜요. 그럼 1000개 중에서 도급순위라는 게 있는데 시공사마다 도급순위 몇 위에서부터 몇 위까지 그러니까 해서 이렇게 정원되든가 해서 100개 100개 회사면 100개 회사 이런 식으로 또 정해서 그 업체만 이제 그 업체 중에서 고르는 이런 경쟁을 이제 우리가 제한 경쟁이라고 하고 지명 경쟁은 몇 개 업체 이렇게 지명해서 야 너희들 중에서 하나 고를 거야 이런 식으로 지명해서 하는 경우 있고 수의 계약은 그냥 무조건 한 업체 정해서 야 너하고 요거 이제 공사계 하자 하는 거를 우리가 수의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다 결정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입찰 공고를 하죠. 입찰 공고는 인터넷이라든가 이제 신문이라든가 이런데 보통 인터넷에 공고를 하게 돼요. 인터넷에 이제 현장 설명일 7일 전에 공고를 하고
PQ 공사는 현장 설명을 30일 전에 공고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장 설명이라는 거는 그 밑에 현장 설명이 나오는데 현장에서 직접 그 시공을 그 공사를 실시를 해야 될 현장에서 그 시공 업체들을 불러놓고 이제 뭐 설계 도면도 논해주고 그다음에 뭐 물량 내역서, 단가 설명서 이런 것들 이제 열람시키고 또 이 현장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현장 설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입찰 공고는 일반 공사는 7일 전에, 일주일 전에 이제 공고를 하고,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와서 현장 설명하는데 참석을 하겠죠. 그 다음에 PQ 공사는, 이제 미리 그 업체들을 이제 선정을 할 때, 미리 이제 그 자격 요건을 정해줘요. 업체들한테. 야,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진 업체만, 현장 설명에 나와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관련 서류들을 또 준비를 해야 돼요.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 달 전에. 그 다음에 국제입찰공사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40일 전에 공고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현장 설명을 해요. 현장 설명을 해서, 이제 현장 설명을 이제 끝나면은 입찰 참가 신청이라는 건 입찰 거기에 이제 나는 이 공사를 얼마에 하겠다 하는 걸 이제 금액을 써서 입찰서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나 이 공사를 100억에 난 할 거야. 아니면 뭐 100억 101억에 할 거야. 뭐 이렇게 돼서 자기들이 이제 공사를 하겠다는 금액을 입찰서에 써서 이제 제출을 하죠. 봉합을 해서.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을 하는데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방법이 이제 최저가 낙찰제는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싼 가격을 쓴 사람을 우리가 이제 정하는 거를 최저가 낙찰자라고 하고, 저가 심의제는 최저가 내지는 아주 저가로 한 업체 중에서 심의를 해요. 이제 뭐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의해서 뭐 최저가로 이제 들은 업체가 심의를 했더니 자격 요건이 좀 부족하더라. 뭐 돈이 부족하다든가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하면은 그 다음 업체한테 뭐 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심의를 해서 하는 게 이제 저가 심의제고, 그다음에 이제 부찰제는 이제 프로테지로 뭐 적정한 이게 이제 우리가 설계가를 내고 설계가에서 우리가 이제 86%가 이제 적정 가격인데 그 가장 적절한 그 가격에 써놓은 업체를 결정한 걸 우리가 부찰제라고 하고 그 얘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시공사의 적정 수준의 이익을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보통 부찰제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이 시공사에 이익이 없으면 나중에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고 안전관리를 제대로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정한 이윤을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부찰제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한적 최저가는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덕까지 이제 딱 정해놓고 그거보다 아예 그거보다 더 낮게 들으면은 제껴버리고 거기에 최고 근접해서 들은 업체들 를 낙찰자로 하는 경우 제한적 최저가고, 그다음에 이제 적격 심사 낙찰제는 이제 몇 가지 그 심사 기준을 정해놓고 뭐 자본금, 기술력 뭐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서 심사에서 점수를 매겨서 낙찰자를 이제 결정하는 방법을 적격 심사 낙찰제라고 한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낙찰자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시공사를 이제 최종 시공사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공자를 결정을 하면은 이제 서로 이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서로 언제까지 이제 공사를 끝내고 뭐 하기로 이제 그런 뭐 금액을 그다음에 공사비를 어떻게 주고받는다는 그렇게 하는 걸 이제 결정을 해서
도장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를 이제 시공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이제 공사 착공을 하게 돼요. 공사하기가 일반적인 절차가. 자, 그러면은 공사 계약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시공 방식에 따라서 직영공사가 있고 도급공사가 있어요. 직영공사는 뭐냐? 이건 내가 직접 공사하는 거야. 시공을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그 건설회사 뭐 다른 건설회사한테 뭐 줄래니까 돈도 아깝고 또 그 사람 뭐 이익금도 당연히 이제 이익금도 포함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직접 공사를 직접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뭐냐면 이제 내가 살 집인데 내가 직접 한번 또 짓고 싶어 해서 뭐 지방이라든가 이런데 시골에 집 짓고 뭐 이런 경우. 뭐 이제 직영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설을 하려면은 면허가 있어야 돼요. 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설 면허가 직영공사가 이제 물론 이제 자기가 건설 면허가 직접 있는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뭐 규모에 상관없이 직접 지어도 돼요. 근데 건설 면허가 없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짓고 싶은데 그러면은 직접 질 수 있는 공사의 규모가 있어요, 집에. 뭐, 그 규모가 좀 적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 요 정도죠. 뭐 거기에 이제 그 규모 이하로 해야만 직영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직접, 일꾼들, 노무자들 직접 사서, 이렇게 짓는 걸 우리가 이제 직영공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도급공사는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건설회사, 건설 공사업을 하는 건설회사한테 이렇게 이제 돈을 주고 시공을 시키는 걸 우리가 도급공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급공사는 이제 도급공사는 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도급공사에는 공사 실시 방식에 따라서 일식 도급이 있고 분할 도급이 있고 공동 도급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공사를 어떻게 실시할 거냐? 그래서 전체 다 건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한 회사에서 한 회사에서 몽땅 다 이렇게 공사를 하는 방식은 이런 걸 일식도급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설회사 한 군데에다가 다 맡기니까 편하죠. 그 업체 하나만 관리하되고 또 그 업체에서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렇게 하는 걸 일식도급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도급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건 분할해서 도급하는 거예요. 분할해서 분할도급은 이제 이렇게 분할해서 도급을 하는 건데 뭐 어떻게 분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나눠지는데 공사별로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사가 범위가 커. 공사가.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건축공사 별도, 토목공사 별도, 그 다음에 기계공사 별도, 이런 식으로 공사별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회사한테 도급을 주는 방식을 우리가 공사별 분할 도급 방식이라고 하고, 공정별은 이제 공정별로, 예를 들어서 기초공사, 골조공사 이렇게 공정을 끊어서 요때는 어느 회사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지하실 공정 때는 어느 회사에서 하고 골조공사 활동하는 동안은 어느 회사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끊어서 도급하는 경우는 공정별 분할 도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구별로 이건 이제 굉장히 범위가 넓어.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가 10개 동이다. 그러면 이제 공구별로 이걸 공구로 나눠요. 아파트 2개 동씩 해서 다 5공구로 나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공구별로 나눠서 1공구는 너네 회사, 2공구는 너네 회사 이런 식으로
뭐 나눠서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그걸 공구별 분할 도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 도급이 있는데, 공동 도급 말 그대로 공동으로 시공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내 공사 집을 하나 짓는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 A 회사하고 B 회사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너네들이 같이 해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공동 도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동 도급은 그만큼 이제 두 개 회사에서 같이 하니까 한 회사에서 잘못돼도 나머지 한 회사에서 또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또 이제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또 좀 안심이 되는 이제 그런 도급이죠. 이런 걸 이제 공동 도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공사 실시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일식 도급, 분할 도급, 공동 도급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어떻게 줄 거냐, 돈을 어떻게 줄 거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도급 방법이 나눠지는데, 정액 도급이라는 건 뭐냐? 이건 뭐 딱 처음에 계약할 때 100억, 요거 건물 짓는데 100억이야. 요 금액보다 뭐 요 금액에 다 해줘.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정액 도급이에요. 정해놓고 하는 게. 요거 100억 안에서 뭐 더 들어가는 것도 없고 덜 들어가는 것도 없고 딱 정해서 하는 거를 이제 정액 도급이라 그러고, 단가 도급이라는 건 뭐냐? 단가 도급이라는 거는 그 건물을 지면서 중간에 이제 이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아이고 이제 골조를 뭐 예를 들어서 칸막이를 하면서, 내부 칸막이를 하면서 이렇게 칸막이 했다가, 아니면 난 이렇게 바꾸고 싶어 건축주가. 그래서 뭐 시공사한테 이렇게 해다 또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재 같은 자재도 처음에 설계할 때는 요래 A 자재를 쓰기로 했는데 또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재를 또 뭐 B 자재로 바꿔서 시공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경우에는 딱 금액이 정해놓고 할 수가 없겠죠. 바뀌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가 도급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요거 이제, 이제 뭐 제곱미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자재라든가 공사별로, 면적이라든지 면적 수량의 단가만 정해놓고, 시공하는 대로 이렇게 지불하는 걸 우리가 단가 도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실비, 정산, 보수, 가산 도급이라고 했는데, 요건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그대로, 이제, 그대로 하고, 거기에다가, 실제로 들어간 비용만 하면은 시공사에서는 뭐 자기들이 뭐 이익이 하나도 들어갈 게 없잖아요. 가져갈 게 없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보수를 이제 가산해서, 자기들이 이제 시공사에 뭐 인건비라든가 이익을 가산해서 돈을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게 실비, 정산, 보수, 가산 도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제 이렇게 일식 도급, 그다음에 분할 도급,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이제 PPT 내용에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보시면 되고, 요건 이제 그 시험에 요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정액 도급, 단가 도급, 그다음에 실비, 정산, 보수, 가산 도급,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 방식에 따라서 이제 턴키 계약, 공사 관리, 그다음에 파트너링 계약 방식, 그다음에 BOT 방식, BTL 방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턴키 계약은 영어로 턴키 베이스 컨트랙트라고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키를 돌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공사가 부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금융조달,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모든 서비스를 시공사가 한 개의 시공사가 책임을 지는 일괄 도급 계약 방식이에요. 그럼 건축주는 뭐 하느냐? 건축주는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주면 돼요. 돈만 주면 돼. 근데 돈도 금융조달도 이제 턴키 시공사에서
뭐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건축주는. 뭐 이렇게 해서 턴키 계약은 시공사, 한 개 시공사가 전부 다를 책임지고 하는 거. 뭐, 기획부터, 유지 관리까지. 이런 걸 턴키 계약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뭐 키만 주면은, 키만 주는 방식, 그러니까 입주자라든가 사용자한테 이런 방식을 우리가 턴키 계약 방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관리.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공사관리 계약 방식에서 CM이라고 그랬죠. CM 방식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에서 시공, 사관리까지 전문가 집단,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이런 건설의 전문가들이 이제 이 건축주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계약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일반 요즘에는 관공사는 대부분 다 이런 CM 방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긴 원자력 발전소, 신공항 청사, 지하철, 고속철도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뭐 조그만 이런 적은 프로젝트에도 대부분 다 CM 방식을 선호를 하고 있고, 개인 공사도 요 CM 방식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 대신 이제 개인 공사는 뭐 기획부터 유지관리까지는 아니고, 뭐 계약부터 뭐 시공까지라든가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CM 계약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공사관리 계약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링 계약 방식이라고 있는, 파트너링 말 그대로 이건 영어로 뭐 파트너, 발주자와 시공자가 팀을 구성해서 상호 이익을 목표로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뭐 미국 등지에서 민간 및 공공사업 부문에 적용하고 있는 공사 수행 방식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 본격적으로 계약 하진 않고, 지금은 이제 공사관리 계약 방식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BOT 방식이라고 해서 빌드 오퍼레이트 트랜스퍼 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발주자 측이 사업의 공사비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민간 수주 측이 자본을 대고 준공 후 일정 기간 시설물을 운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차후에 발주자 측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BOT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BOT. 여러분들 고속도로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서울 외곽도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즉, 천안에서,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뭐 가본 사람들이 있겠지만, 톨게이트. 거기 가면 돈을 또 별도로 따로 내요. 이게 뭐냐면은, 시공사하고, 뭐, 이제 일부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하나의 그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거기서 대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거기서 대서 공사를 다 끝내고, 그러면 공사비를 어떻게 받냐? 공사비는 이제 고속도로 비용을 자기들이 직접 받는 거예요. 고속도로 비용을. 그래서 고속도로 비용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공사비를 충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한 천안동산간 고속도로도 그렇고, 서울 외곽도로에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외곽도로도, 북부 외곽도로도 보면은, 그 톨게이트가 중간에 몇 개가 있어요. 그쪽에. 그게 이제 이쪽 남쪽하고도 틀린 게, 거기도 민간 업체에서 돈을 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도로 비용을 자기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좀 비싸죠. 그쪽은. 그리고 지하철 9호선도 이거 서울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 뭐 지하철 공사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이것도 민간에서 돈을 내서 지하철 9호선도 만들어서, 지하철 9호선 넘어갈 때 여러분들 또 찍는 거 있죠. 요 교통카드 별도로 찍고 넘어가죠. 그래서 걔네들은 별도로 받아가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주구장창 받느냐? 그 이제 공사비를 다 확보할 때까지. 그래서 뭐 20년이 20년, 30년이 30년 이렇게 해서 받아가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이제 그 공사비가 충당이 되면은 괜찮은데 그거 이제 도로비를 받아도 도로비를 이렇게 받아도 도저히 공사비가 충당이 안 돼. 자기들이 이제 처음에 목표했던 그 비용을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전을 해주죠. 그래서 뭐 서울시면 서울시 아니면 뭐 도로공사면 도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그 서울 외곽도로에서 1년에 자기들이 목표했던 돈이 뭐 100억인데 뭐 공사 도로비를 받다 보니까 50억밖에 못 그쳤어요. 그럼 50억이 손해잖아. 그러면 50억을 뭐 물어주는 거야 이제 그 관련 그 기관에서. 뭐 서울 9호선 때문에 9호선 그 지하철 9호선 때문에 말이 많았죠. 9호선이 돈이 이제 다 자기들이 목표했던 돈이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이걸 보전해줘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야 우리 못 줘.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많았죠. 이런 방식을 우리가 BOT 방식이라고 해요. 이런 방식을 이렇게 하는 방식을 BOT 방식이라고. 밑에 보면 BTL 방식이라고 있는데 BTL 방식은 뭐냐? BTL 방식은 공공시설물을 완공하여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이전하고 투자자는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는 방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주로 어디서 왜냐면 이거는 뭐 관공사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학교 한참 이제 뭐 아파트 그 신도시 공사를 많이 하고 그럴 땐 학교를 많이 지어야 되는데 교육 교육청에서 돈이 모자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업체에서 돈을 대고 학교를 지어요. 돈을 대고 민간업체에서 돈을 대고 학교를 지은 다음에 교육청에다 일단 넘겨주고 공사비는 나중에 뭐 임대료 받는 1년에 얼마씩 뭐 이런 식으로 임대료를 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공사비 다 받을 때까지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쭉 그렇게 받는 방법. 이런 방법을 BTL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시공사는 손해 아니냐? 시공사에서는 자기 돈은 안 되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죠.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그 공사를 하고 은행에 융자 받은 돈의 이자를 이제 임대를 받아서 그 중에서 이자 갚고 그 다음에 남는 돈을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손해나는 장사들은 않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BTL 방식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필히 좀 알아놔야 될 그런 계약 방식이에요. 입찰 방식은 이제 공개 경쟁 입찰 방식, 제한 경쟁 입찰 방식, 그다음에 지명 경쟁 입찰 방식, 특명 입찰, 뭐 직영, 이거는 이제 다 설명을 해드렸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PQ 제도, 입찰 제도, PQ 제도, 그다음에 부대 입찰 제도, 대안 입찰 제도, 뭐 일괄 입찰 제도, 전자 입찰 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PQ 제도는 공공세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를 우리가 PQ 제도라 그런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기술 능력, 시공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점수로 해서 뭐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현장 설명 PQ 제도를 실시할 때는 현장 설명 전 30일 전에 공고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부대 입찰 제도. 부대 입찰 제도는 하도급자의 계약서를 입찰서에 첨부하도록 유도하고 덤핑 입찰을 방지하고 하도급 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한 입찰 제도에서 요거는 부대 입찰 제도는 우리 하도급 업체 이런 회사하고 같이 들어가겠다. 해서 하도급 업체 계약서까지 같이 이제 받는 그런 제도예요. 왜 생겼냐면은 이게 이제 원도급 업체에서 하도급 업체한테 도급을 줄 때 그 최저가로 주다 보니까 하도급 업체들이 남는 돈이 없으니까
굉장히 공사를 부실하게 하고 또 안전관리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하도급 업체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도입한 그 입찰 제도가 부대 입찰 제도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안 입찰 제도는 요즘에는 이제 여기 보면은 시공자가 설계 변경 없이 공사비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신기술, 신공법을 제시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채택하는 입찰 제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 새로운 신기술, 신공법을 많이들 만들어서 요걸 이제 적극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신기술, 신공법은 그만큼 부가가치도 있고, 비용도 적게 들이고, 품질 관리도 확실하고,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안입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이제 신기술로 했기 때문에, 비용도 좀 더 저렴해지는 경향도 있고, 비용은 똑같더라도, 품질이 더 좋아진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또 가점을 줘서 이제 그런 업체들한테는 가점을 주는 입찰이 이제 대안 입찰 제도다. 그 다음에 이제 일괄 입찰 제도는 과 비슷하게 일식과 비슷하게 이제 금융, 토지 조달, 설계, 시공 일괄 시행하는 입찰 방식과 실시 설계, 시공을 일괄 시행하는 입찰 방식이 있다. 이런 일괄적으로 하는 방식이 일괄 입찰 제도라고, 전자 입찰 제도는 입찰서를 전자 입찰 시스템으로 송신함으로써 제출이 완료되며 개찰은 입찰 진행관이 개찰용 컴퓨터를 통하여 집행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다 전자 입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일반적인 그 입찰 제도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직접 그 입찰서를 들고 직접 제출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불합리하고 점이 많이 있어서 다 지금은 전자 입찰 제도 인터넷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공 관리. 이제 시간이 이제 좀 지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공 관리는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시공을 할 때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공정 관리하고 원가 관리, 장비 재료 관리, 장비 관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공 관리라고 그래요. 공정 관리는 한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작업을 주어진 공기 안에 주어진 공기, 그러니까 1년이면 1년 안에 완성하기 위해서 공사에 관련된 정보를 분석해서 여러 가지 시공 방법을 결정하고, 하여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계획했던 공사 기간 안에 공사를 끝내게는 관리를 우리가 공정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정관리를 한 목표는 일단 발주자, 소비자가 요구하는 납기를 준수. 그러니까 발주자 아니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들이죠. 입주자한테 언제 입주한 날짜를 이제 우리가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언제 입주한다고 우리가 입주 날짜가 정해지잖아요. 근데 그 날짜에 맞춰서 공사를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납기를 준수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인 목표로서는 이제 이런 공정 관리를 함으로써 돈도 절약이 되고 생산 속도가 향상이 되죠. 그래서 이런 공정 관리 기법은 이제 이런 그 기법이 있는데 바차트 기법이라든가 퍼트 기법, CPM 기법 이렇게 이런 기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퍼트 기법하고 CPM 기법은 우리가 네트워크 기법이라고 해서 요즘에 주로 이제 CPM 기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이건 미국에서 들어온 기법인데 요 뒤에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릴게. 바차트 기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공정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작업은 3월 여기 보면 그림을 보면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이다. 결국은 이제 6개월 동안 공사기간 6개월이다. 그러면 준비 작업은 3월 한 달 동안 준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터프하기 작업은 4월 여기 25일 정도 되겠죠. 요 정도까지는 터프하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기초공사는 5월 중순까지.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표기하는 게 우리가 바 차트 기법이다 그래요. 바를 영어로 우리가
막대기를 우리가 바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 바 차트 기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요건 이제 단기간에 공사 기간이 길지 않은 공사를 공정 관리할 때는 우리가 바 차트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퍼트 기법이라 그래서 이건 미국 미 해군에서 사용하는 기법인데, 퍼트 기법 이렇게 네트워크 화살표로 각 그 공정을 화살표로 표기해서 공사 기간을 요새 날짜를 이렇게 표기해서 표기한 거를 우리가 퍼트 기법이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미 해군에서 사용하던 기법인데, 요즘에는 이제 같은 네트워크 기법인데 주로 CPM 공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건데 그물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이제 A라는 작업이 있고, A라는 작업을 하는데 5일 걸린다. 그 다음에 A 작업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E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D 작업, 그 다음에 F 작업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E 작업을 하는 데는 7일 걸리고 D 작업을 하는 데는 8일 걸리고 F 작업을 하는 데는 6일이 걸린다. 해서 요것들이 또 끝나야만이 G 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G 작업은 우리가 7일이 걸린다 하는 걸 이렇게 이제 표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CPM은. 그래서 요거는 그 A 작업이다.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기한 걸 액티비티라고 그러고, 이렇게 요게 이제 요 작업이 끝나야만 할 수 있는 이런 화살표로 표기된 거를 우리가 더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용어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전체적으로 제일 그 중요한 이런 이제 이런 그 화살표를 우리가 크리티컬 패스다. 주 패스, 패스 길이다 해서, 요, 이제, 우리가 CPM,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라 해서 CPM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공정 관리는 다 요 CPM 기법에 의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에서 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요 CPM 기법은 꼭 공부를 해 놓으시길 바라고. 자, 품질 관리. 품질 관리는 여러분들, 이게 이제 QC라고 그러죠. 퀄리티 컨트롤이라 해서. 이제 건설에서 품질 관리, 이거는 제조에서 주로 이제 품질 관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품질 관리는 하자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하자가 없고 업계 공사라는 것들이 거기에서 쓰는 게 이제 품질 관리죠. 그래서 품질 관리 기법이 이제 파레토그램이라든가 특성 요인도 히스토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거는 잘 사용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 관리. 원가 관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현장에 나가면은 이거를 이제 직접 관리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 관리는 결국 뭐냐? 돈을 좀 적게 드리는 걸 우리가 원가 관리라고 하죠. 그래서 기업이 생산하는 일정한 제품 또는 제공하는 각종의 서비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 장비, 노동력 등 그 목적을 위해 소비되는 모든 것을 화폐 가치로 환산해 나타내는 것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대신 품질은 품질이 다 저하되면 안 되겠죠. 품질은 확보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관리를 이제 원가 관리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원가의 구성 요소는 자재비에는 이제 직접 자재비가 있고 간접 자재비가 있고, 또 농무비에는 직접 농무비가 있고 간접 농무비가 있고, 또 외주비는 외주 업체들,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들한테 나가는 비용. 그다음에 이제 경비는 그 이외의 경비들 나타낼 때 우리가 이제 이걸 원가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이제 비목이라고 그러는데, 요 비목을 최대한 여기서 이제 전략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전략하고 하는 이런 관리를 하는 게 우리가 원가 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 관리가 있는데, 노무 관리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노무 관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재 관리를 이제 우리가 자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걸 자재 관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건설 현장에서 또 장비를 많이 사용하니까
장비를 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우리가 장비 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첫 시간이었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첫 시간 건설 시공의 개요하고 그다음에 계약, 그다음에 이제 뭐 시공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제 2강, 이제 가설공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했고, 필히 그 건설안전기사 시험을 봐서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길 바라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